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9.4일생으로 살아나서 다시 군에 복귀했던 박정희는 6.4.8기들과 함께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 이후 박정희의 18년간의 통치는 한 축으로는 근대화지만 또 한 축으로는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절박하고 중요했을까 하면 저는 체제 경쟁 쪽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972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식적으로 폐기합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지만 공산주의의 교본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이른바 주체사상 유일체계로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1972년 12월입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는데, 실제 그 내용은 사회주의의 교조인 막스 레닌주의를 폐기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국가 이데올로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 북한헌법 1972년 12월에 북한헌법에 따르면 헌법 1조, 북한은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이걸 천명합니다. 소련 지시받는 나라 아니다, 중공 지시받는 나라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자주성과 사회주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때 자주, 이게 주체사상의 핵심인 거죠. 둘째, 노골적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폐기해버리는데, 주체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선언합니다. 북한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도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는 변종이었지만 1972년 북한 헌법 선언을 통해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우리는 막스 레닌주의가 아니다, 더 이상 김일성 주체사상 국가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 삼권 분립 같은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수령의 유일적 지도가 가능한 국가주석 제도를 신설하고 김일성이가 국가주석이 됩니다. 1972년에 있었던 북한 정권의 이 완전한 변종으로의 전환, 이것에 맞서서 평생 김일성을 숙적으로 생각했던 박정희는 저 김일성 주체 사상의 자유민주주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이로는 도저히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한국형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유신체제의 등장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을 직선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가지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임기 6년에 회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유신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주제인데, 또 지금도 학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주제입니다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에서 김일성이 유일주체 사상체계로 전환한 그 시점에 그 김일성을 꺾기 위한 박정희의 고역지책이 유신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점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월 유신이 단행됐던 1970년, 71년, 72년 이때요, 여전히 우리는 북한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1970년 북한의 국민소득 384달러, 한국은 275달러.
1970년에 군사비 지출은 북한이 74억 달러, 7억 4천만 달러, 남한은 3억 3천만 달러. 격차가 2배 이상 났어요. 우리 군은 소총조차 자력 생산하지 못하는 반면에 북한군은 소련 현역군 수준으로 이미 무장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을 적화 통일의 호기라고 판단한 북한 김일성은 게릴라전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감행합니다. 1968년에 1월 21일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 특공대가 청와대 기습을 일으킵니다. 청와대 습격 사건, 121 사태, 청와대 뒷산까지 접근을 했죠. 그 이틀 후인 1월 23일에는 프레플로 납치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울진 삼척 지역에 100명 단위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 한 해 후인 1969년 4월 15일 미 해군 정찰기 EC 121이 격추당해서 승무원 31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또 1970년 6월 22일에는 공비 3명이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사건을 일으켰고, 1974년 8월 15일 기념식에는 조총련 간첩 문세강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는데 그 흉탄에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총력전을 펴부은 겁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지금이 남한을, 박정희를 제거하고 남한을 적화시킬 절호의 기회다. 총력전을 펼쳤는데 이에 맞서서 박정희는 1968년에 향토 예비군을 창설합니다. 250만 명. 70년에는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72년에 유신체제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동맹국 미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결과적으로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69년에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인이 맡아야 한다. 닉슨 독트린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했습니다. 1970년 8월에 에그뉴 부통령이 와서는 71년 6월 말까지 미군 7사단을 철수하겠다. 5년 이내에 나머지 미군도 완전 철수하겠다 통보했어요. 실제로 에그뉴가 다녀간 다음에 2만여 명의 제7사단이 71년 3월 27일 전원 한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고 국교를 정상화했어요. 1971년 10월 중국은 국제연합의 정식 회원국이 됐고, 닉슨은 주을레와 5차례 회담을 가지고 상하이 성명을 냈습니다. 자, 불과 20여 년 전에 우리를 침략해서 전쟁을 했던 그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2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미군을 위해서 베트남에 파병해 놓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배신감을 느꼈을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71년 6월 8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박정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는 강력한 자주, 자립정신이 없는 민족은 그 누구의 동정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자주국방의 정신을 더욱 굳건히 살려나가는 결의와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 그 연장선에 72년 10월 유신체제로의 전환이 단행됐습니다. 이충근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월 유신의 목표는 미군의 도움 없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가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한국 방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한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치 구도에서 경제발전과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10월 유신을 촉발했다. 북한이 당시에 남침 준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은 여러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96년에 러시아 1 부국장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김일성이 75년 4월 중국을 방문해서 남한과 전쟁할 준비가 다 됐다고 지원을 요청했었다는 거예요. 또 김일성은 그때 중국에다가 잃을 것은 군사 경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의 통일이다, 이렇게 큰 소리까지 쳤다는 겁니다. 이런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했습니다. 70년 8월 15일 해방 25주년 기념식에서 박정희는 나의 경쟁 상대는, 이 해방 25주년 기념식에서는 남북한 간에 어떤 체제가 좋은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렇게 체제 경쟁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그 다음해인 71년 4월 대통령 선거 유세 연설에서는 나의 경쟁 상대는 야당 후보가 아니다, 바로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971년부터 79년까지 8년 동안 경제 2수석 비서관을 지낸 오원철은 이렇게 술회합니다. 북한이 1970년 11월 1976년 완성을 목표로 석유화학공업 건설 등을 초점에 맞춘 6개년 계획을 내놨는데, 이는 우리 박정희 정부의 3차 5개년 계획 연도와 똑같았다. 따라서 1977년에는 어느 쪽 노선이 맞았는지를 결판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두영 청와대 당시 비서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늘 김일성을 의식하고 있었다. 김일성의 북한보다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오기가 대통령의 언동에서 자주 느껴졌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1972년 5월 12월에 청와대에서 남북조절위원회 북한 측 대표 박성철 일행을 접견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서열 10위 정도 되는 박성철이가 김일성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자가 수첩에서 깨알같이 적어온 내용을 한자라도 틀릴까봐 긴장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야, 북한의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 김일성 체계는 엄청나게 경직됐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당에 대한 불신도 유신 단행의 배경 중에 하나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대중경제론을 내놨는데, 이 대중경제론의 핵심은 농업주도 근대화입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중화공업화, 산업주도 근대화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노선이었던 거예요. 또 4대국 안전보장이나 예비군 폐지, 이거는 북한의 국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현실 속에서 보면, 더구나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그야말로 나라와 국민의 생각도 하지도 않는 인기 영합적인 정략적 술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유신 단행 2년 만에 1970년에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GNP나 군사비가 더 많았고 높았다고 그랬죠. 그 4년 후입니다. 유신 단행 2년 만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543달러, 북한이 515달러, 마침내 북한을 제칩니다. 군사비 지출도 76년부터 북한을 추월했어요. 그리고 한 번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이후 이 폭은 급속하게 벌어져서 지금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지금의 현실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역전을 가능하게 했던 원천이 바로 10월 유신이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화학 공업화였다는 겁니다. 이 중화학 공업화 선언은 10월 유신 선언 3개월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0월 유신은 중화학 공업화로의 본격적인 발전을 염두에 둔 정치체제의 전환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세중 연대 명예교수는 중화학 공업화 근대화는 자본과 기술과 경영 능력이 미흡한 한국이 정상적인 성장 경로를 이탈한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이 파격적인 선택인 중화학공업 밀어붙이기에 성공하려면 유신이라고 하는 특수한 정치체제가 불가피했다. 그래서 박정희는 73년 3월에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고 나서 오원철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43명의 실무기술관료로 중화학공업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정책 외풍도 미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방어막을 쳐줬습니다. 그래서 오원철 비서관은 이렇게 순례합니다. 중화공업화는 수출, 방산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었다. 창원의 기계공단, 여천의 석유화학공단, 옥포의 조선소, 구미의 전자, 포항의 제철, 온산의 비철금속, 이 6개 공업단지부터 방위산업 핵심 기지의 역할을 처음부터 했다. 중화공업화는 경제성장의 동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방위산업의 핵심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다. 유신체제와 중화공업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4년 빨리 앞당겨서 1977년에 달성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1,300달러를 1978년에 이뤄내요. 1971년부터 77년간의 수출 증가액은 연평균 43.9%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 6년간에 걸쳐서 연평균 43.9%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좌승희 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석유 파동으로 중동산 두바이유가 원유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하는 이 절박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화공업화를 통해서 1차 오일 쇼크 위기를 이겨냈다는 점에서 정말 값진 성과였다. 박정희는 1972년 특별담화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신헌법 개정안은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조직해서 안정과 번영이 기조를 굳게 다져나가기 위한 것이다.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체제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는 10월 유신으로 자신한테 온갖 비난이 쏟아질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 개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의 재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다. 오늘의 성급한 시비나 비방보다는 민족의 유구한 장래를 염두에 두고 내일의 냉엄한 비판을 바란다. 이 유신 7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는, 만약에 이 시기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렴한 독재자였다 라고 하는 평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생활을 해냈습니다. 김정영 비서실장의 회고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점심은 멸치나 고기 국물에 만 기계국수였다. 유경수 여사, 나, 의전수석, 비서실장, 보좌관 등 본관 식구들은 똑같이 국수를 먹었다. 장관들도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 날이면 점심은 국수였다. 박 대통령이 살던 본관 2층과 집무하던 1층에는 에어컨이 없었다. 전기를 아끼려는 뜻에서였다. 선풍기는 있었지만 그것조차 돌리지 않았다. 한여름에 박정희 대통령은 파리를 잡기 위해 파리채를 휘두르곤 했다. 그는 양복, 외투, 내의, 구두 모든 것을 국산품만 썼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2월부터 1979년 9월까지
14년 동안, 15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월 상공부가 개최하는 수출진흥 확대회의, 그리고 경제개혁원이 주관하는 월간 경제동향회의에 모두 299차례 참석했어요. 매월 2차례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성장을 지휘하고 세밀하게 챙겼어요. 유신체제가 붕괴된 것이 1979년입니다. 그런데 1978년경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이 유신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김정염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 자체의 개정 문제를 은밀히 연구시키기로 결심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신직수, 법무부 장관도 하고 중앙정보부장도 했죠. 신직수에게 유신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작업 지시가 떨어졌다. 신직수는 1978년 연말 개각 때 새로 생긴 대통령 법률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신직수로 하여금 유신헌법 개정 작업을 담당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 우리에게 통고한 주한미 지상군 완전 철수 시한인 82년까지는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20개 예비사단을 완전 무장시켜 놓은 다음에 최소한의 안전 보장장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83년에 하야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거취 문제를 정리해 놓고 있었다. 이건 김정년 비서실장의 증언입니다.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 중에는 세계적 석학들도 있습니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는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정희는 헌신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는 국가에 일신을 바친 리더였다. 10월 유신은 또 한 번의 5.16이었다. 이영훈 교수는 박정희에게 민족사를 위한 충정이라 할 만한 다른 의도는 없었는가? 유신으로 인한 민주제 정치의 훼손이라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국가경제의 건설이라는 편익이 훨씬 컸다는 재평가의 여지도 있지 않겠는가? 그 좌파 역사학자로 6.25 북침설과 유도설을 유포했던 브루스 커밍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박정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구도, 심지어 슈페터조차도 한국이 첨단 전자기술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어깨를 겨루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 대추진, 더 빅푸시, 이 대추진 후 한국은 종합적인 산업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그것은 위대한 성공이자 한국의 독립선언이었다. 한국인들은 이후로 어깨를 펴고 자신만만하게 걸어다니게 됐다. 바로 이것이 박정희를 전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만들고 있다. 박정희는 김일성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겼다.